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말하기. 오늘은 효과적 발표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별개의 요소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적 스피치를 위한 제스처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죠. 사람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정관념을, 누군가에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과정을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도 될까요? 머리를 뭐 한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복장 자체도 어떻게 뭐랄까 교수답지 않은 뭐 지금도 뭐 그닥 교수다운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했을 때 사전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장소에 적재적소에 적합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외모 지향적인 혹은 외모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전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프라인 특강을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전문가적 역량을 갖고 좋은 내용을 갖고 열심히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뭐 유재석 씨나 유재석 씨는 좀 별개로 하고 약간 뭐랄까 박보검 씨나 공유 씨가 와서 어떤 특강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 갈 겁니다. 기본적인 호감도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모 혹은 외형적인 측면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요소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서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의 호감이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 메이킹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착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측면에서 외형 혹은 외모라는 측면이 이미지 메이킹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이킹은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라 하면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음, 보통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측면에 나라는 브랜드, 스피처로서의 브랜드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을 것이고 전달력이 있을 것입니다. 전달력이라 함은 성량, 발음, 연습 방법,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대한 측면의 보이스 디자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외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스 디자인이나 전달을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미지나 개인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다가 있을 것이고요. 말을 할 때 이제 제스처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손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처리, 대상자에 대한 시선 처리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받아들이는 피드백 같은 긍정성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 역시도 이 이미지 메이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청결함, 신뢰성, 긍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낼 때 혹은 특히 발표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는 청결함이에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청결함 자체가 자기 관리이자 호감도를 향상시키고 비호감도를 하락시키는 요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자가 나왔을 때
옷차림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뭔가 와셔츠에 뭔가 때가 꼬질꼬질하다던가 손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 더러운 게 무언가 묻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청결함이라는 건 단순히 깨끗한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자기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 경우에 이제 면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옷에 대한 뭔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청결함이 없다라는 건 발표자 이미지에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제발 뭐 면접이든 발표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뭐 어디서 떡을 뭐 흘릴 수 있는 소스가 있는 음식을 점심으로 먹지 말아라. 커피도 좀 가능하면 자제하고 약간 물 위주로 뭔가 막 먹게 흘러도 자국이나 약간 무늬가 남지 않는 혹시나 모르니까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되게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옷을 입을 때 좀 진한 색깔의 옷을 입으라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묻었을 때 잘 보이지, 얼룩 같은 게 잘 묻었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짙은 색깔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결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먼지가 너무 뽀얗게 쌓여 있다던가 아니면 뭐 머리에서 뭐가 떨어져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청결함이라는 것, 특히 발표하는 당시에는 이 청결함에 대한 측면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하면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를 봤을 때 특히 주의할 몇몇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머리 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엔 약간 청결함을 나타내는 게 이제 떡진 머리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요새는 왁스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에 뭐가 묻어 있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잠깐 어딘가에 이제 기대 있거나 머리가 눌려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다루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 머리를 묶는 경우가 꽤 많은데 묶거나 이제 풀었을 때도 잔머리 같은 것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바스틱 형태의 왁스, 바왁스라고 하나요? 스틱 왁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짙은 색상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약간 예전이랑 다르게 검은색 복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면접 복장이나 안정적인 복장을 할 때 검은색 슈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효과성이 좋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검은색의 옷이라는 것 자체가 고저차가 꽤 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가 하면 비싼 옷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싼 건 너무 싸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검은 색상보다는 보통 남학생한테는 요새 짙은 회색이나 남색 계열을 추천드리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엔 이 역시도 괜찮은데 보통 조금 더 따뜻한 색깔 형태의 복장을 많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관련해서 면접 복장이라든가 발표 복장이라든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혹은 신뢰성 있는 복장, 오피스 룩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괜찮은 자료들을 많이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서 신뢰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에 대한 측면의 신뢰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 신뢰성 이퀄 전문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주제와 일치되는 복장 혹은 관련성 있는 복장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학술회라든가 학회, 모임 같은 경우엔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참여하는 경우가 꽤 많죠. 어떤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직종에 대한 측면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은 외형적인 측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용어에 대한 전문성 혹은 태도에 대한 전문성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막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교육학이나 아니면 이러한 전달력, 글쓰기, 혹은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약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약간 저 자꾸 노홍철 씨를 예시로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말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요새는 뭐 런닝맨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말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전문성 있게 볼까요? 어떤 용어를 쓸 때, 어떻게 말을 할 때, 태도를 보여줬을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장난처럼 접근한다면, 농담 따먹기만 하고 있다면, 절 전문가로서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측면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어 역시도 전문성 있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태도 역시도 전문성 있는 받아들여지는 경청과 아니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태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다들 본인만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아니요. 상대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피치를 진행했을 때 스피치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피처로서 여러분이 접근을 했을 때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내가 전달해야 될 이 스피치가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외형적인 측면 혹은 용어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의 접근성을 모두 다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긍정성에 대한 측면이에요. 긍정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왜 긍정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이 긍정성이라는 게 이 스피치라는 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자 소통을 유지하는 것, 즉 호감도의 향상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측면의 사람과 더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틀렸고요. 이런 점에서 잘못됐고요. 어떻습니다. 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측면이나 냉소적인 시각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강의가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스피치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상호 소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상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게 웃고 좋은 형태의 피드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갖춰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의 이미지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진중함을 주제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식인 거고 기본적인 측면에선 긍정으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좀 웃어주셔야겠죠, 여러분. 어떠한 질문이나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왜 스피처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할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피처로서 어딘가에서 말을 하고 스피처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일방적인 말하기는 전략이나 구성에서 이미 끝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기억되는 스피치인가?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스피치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참여하고 내가 수속되어 있는 형태의 스피치예요.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하지 타인이 말하는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피처들은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상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해석과 긍정적인 반응을 같이 합니다. 수업 발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긍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수업 발표가 단순히 여러분이 열심히 발표하면 좋은 점수를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자가 얼만큼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질문에 응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접근해 유도할 수 있어야 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발표자로서 긍정성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바로 효과적인 수업 발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대할 수 있게끔 특히 오프라인에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웃는 표정에 대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되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액션 자체가 되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리액션이라는 게 서로 약간 상호 교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썩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매사에 그런 식의 부정적 인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안 드리는 방법은 생각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웃는 표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즐거운 상황, 이걸 거울이나 아니면 촬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웃을 때 특히 중요한 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자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표정 한번 해보세요라고 오프라인에서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웃으라니까 웃어야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웃는 표정을 지어야겠다, 입꼬리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만 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웃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은 여기 광대예요, 광대. 그러니까 광대가 들리느냐, 광대가 이제 크게 웃어지느냐, 눈이 없어지는 과정까지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연습을 했을 때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상력을 발동하셔서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연스러운 웃음을 기반으로 한 발표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제스처라는 측면입니다. 자, 제스처라는 측면은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언제라고 보여드릴까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아주 예전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이 연사 뭘 위해서 뭐 주장합니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어디서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제스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최고예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진 찍을 때 맨날 V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무언가 고정되어 있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말을 할 때 이런 주제 및 용어에 맞는 제스처 연습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거의 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식의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움을 기반으로 하고요. 억지로 하는 제스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전달에 방해되는 제스처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말을 할 때 손을 어느 정도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 표현을 할 땐 손을 하나씩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 두 개가 명치 위로 둘 다 올라오는 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손에 집중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 제스처에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을 할 때 계속 여기서 손을 막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스처 자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뒤를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엉덩이나 뒷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된다라는 경우에도 있었는데 요새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특히 이제 학습용이냐 아니면 강연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제스처 자체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이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표현이라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 이런 표현 뭘까요? 뭘까요? 네.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권에서는 이게 돈이 아니라 제로라는 측면이 될 때도 있고요. 어딘가에서는 이걸 오케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같은 제스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손모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선 그게 뭔가 얘 최고다, 뭐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는 이걸 되게 부정적인 제스처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좀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손을 내리고 있는 게 더 낫긴 해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나 이제 앞에 단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단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양손을 우리가 안정적인 표현으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돼요. 근데 제스처를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다던가 아니면 좀 짝다리를 짚고 있다던가 이러한 자세적인 측면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심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수업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을 텐데 이건 실습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보통 양쪽 발에 무게를 같이 실리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쓰라는 얘기죠. 꼭 차렷 자세처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쪽에 무게가 쏠리게 되면 삐딱하게 자세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화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가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서 있을 때는 두 다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안정적인 균형 속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스처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 바로 시선 처리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선이라는 건 솔직함과 신뢰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둘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친한 친구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닥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끝도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너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러운 게 약간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나이가 좀 한 30대 이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선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신감 있다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버릇없다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시선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본다라는 건 시선을 피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신뢰성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시선을 똑바로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게 되면 무언가 자신감이나 전문성, 신뢰성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보통 하는 스킬적인 측면이 뭐냐면 약간 인중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눈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 눈 안광이 꽤 강해서 힘들 수 있으니 보통 발표자가 접근을 할 때는 약간 2, 3m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입 주변, 코에서 바로 밑에 있는 이 인중을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상대가 봤을 때 시선 처리가 직접적으로 딱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약간 깔리면서 시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다라는 건 알지만 부담은 조금 덜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라든가 전달할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직접 시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 이것도 바로 시선 처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수업 발표에서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업 발표나 아니면 수업 내에서 어떤 개인 발표 같은 걸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상자를 보지 않아요. 자꾸 이제 교수님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갖고 있는 대본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정말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대본만 볼 거면 이게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녹음된 파일 틀어놓죠. 왜? 굳이 나와서. 발표를 한다라는 건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상자와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반응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걸 내가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읽는데 급급해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데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가, 누가 질문이나 적극적인 응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이 대본이나 말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가 전제가 돼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스피치는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소통을 위한 접근 방식을 꼭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떨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떨림이 있죠. 그러고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요. 학생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앉아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적재적소에 친구를 좀 배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한 명, 저기에 한 명, 뭐 저쪽 뒤쪽에 한 명. 그래서 시선을 그 친구들에게만 주면서 하시면 돼요. 나랑 친한 친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내 친구한테 친구를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별로 오늘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고 하면서 각각 위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시선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수업 발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예정된 질문 같은 것을 친구들과 논의해서 그 친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응대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뢰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킬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란 뭔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스피처의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